자, 풀도록 할게요. 2019년도 6월 지방직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보시죠. 1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가, 그 나라의 혼인풍 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자의 친정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보낸다. 이건요, 가 지문은 옥저의 민며느리 제도입니다. 옥저의 민며느리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매매혼적 성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매매혼적이다. 매매혼이라는 얘기는 사고 판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건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사람을, 여자를 주고 사고 팔았다 이런 민며느리 제도고요. 두 번째, 을력을 정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더 이상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달력은 부여의 달력이에요. 부여가 사용했던 달력이에요. 그런데 부여에서 사용했던 이 달력은 은나라의 달력을 차용해 쓴 거예요. 중국의 나라 중에 이제 제일 위의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은나라의 달력을 썼다.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이 시대에 1년을 갖다가 12개월로 유일하게 쓰는 달력이 을력이에요. 그리고 이네들이 제천 행사를 12월 달에 해요. 그 행사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응고예요. 이응고라는 제천 행사를 12월에 하게 되었다. 자, 문제 갑니다. 옳은 거 골라야 됩니다. 1번. 가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에 있었다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무천, 여기는 동해의 제천 행사입니다. 동해의 제천 행사가 틀렸죠. 그러니까 가하고 일치 않죠. 가, 게르부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랬거든요. 자, 게르부라고 하는 것은요, 고구려의 5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려 5부족 연맹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아가겠습니다.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 부여에는 5부족 연맹체인 거 다 아시죠? 5부족 연맹체다. 5부족 연맹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중앙에 왕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4부족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 우가, 그 다음에 저가, 그 다음에 구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이걸 우리 사출도다 불러요. 이게 지금 우리 명절 때 하는 윷놀이 있죠. 네, 윷놀이 판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윷놀이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윷놀이의 원형이다 사출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시다시피 왕은 중앙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요, 지방을 통치하는 부족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5부족 연맹체다. 부여의 5부족 연맹체다. 이 5부족 연맹체는요, 우리 부여의 영향을 받았던 고구려와 백제가 공통적으로 5부족 연맹체를 취하게 돼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라는 틀려요. 신라는 어떻게 돼요? 6부족 연맹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지문도 틀리는데요. 볼까요? 철이 많이 생산돼요. 낙난과 외에 수출하였다 그랬거든요. 4번 지문은 마한 변한 진안 중에서도 변한입니다. 변한은 오늘날의 경상남도 마산 성산동 일대에 철이 많이 생산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일본 같은 데에 수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 갑니다. 자,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아주 고전적인 문제인데요. 블렁크 문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A와 B 또는 가와 나 사이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 골라내는 겁니다. 아주 전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은 옳은 것 되겠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출병하여 막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서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백제 최고의 전성기 왕은요, 4세기 누구예요? 근초고 왕이에요. 근초고 왕이 어디를 공격하나요? 고구려 남평양성을 공격하게 돼요. 남평양성에서 당시의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폐사시켜요.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 죽게 돼요. 고구려 왕이에요. 이게 백제 최고의 전성기 시기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고국 왕이 죽었다면 그 다음에 고구려 왕이 보위를 이어야 할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소스리망이에요. 소스리망입니다. 그의 아들이죠. 자, 소스리망은요, 근초고왕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치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치. 남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갖다 빨리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치예요. 내치에 관련된 부분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겠죠?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율령 반포, 기본이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소수리왕이 가장 대표적인 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블렁크가 소수리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데리고 신라에 구원하게 되었다. 이게 다인데요. 이 정도만 읽어도 충분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예요? 강개토 대왕입니다. 강개토 대왕이 서기 400년에 신라의 수도 경주에 들어와 있는 애구들을 갖다가 전부 다 물리쳤다. 누구의 원조 요청이었나요? 뇌물 마립간의 신라왕 뇌물 마립간의 요구에 의해서 강개토 대왕이 경주에 와 있는 애구를 전부 다 물리쳐줬다. 그런데 경주만 간 게 아니에요. 금강가야에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금강가야에까지 가서 강개토 대왕이 모든 지역을 평정하게 돼요. 그 결과 금강가야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세력이 다운되게 됐습니다. 약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가야의 세력은 금강가야 중심에서 대가야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세력이 재편되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답은 소수림왕의 업적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답은 1번이 돼야 돼요. 태학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추가하자면 뭘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불교? 공인도 거기 하나 더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틀린 지문 한 번씩 찾아보죠. 2번.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성을 함락했다. 예. 2번 지문은 장수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수왕은 강개토 대왕의 밑에 강개토 대왕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구검이 이끈 이 나라의 군대의 침략을 받았다. 이건 3세기 동천왕 때입니다. 고구려 3세기 동천왕 시기의 사건이고요. 4번 왕이 직접 말갈병사를 거느리고 요소지방을 공략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6세기 고구려 영양왕 때 사실입니다. 고구려 영양왕 때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답은 1번이 선택지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자,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경제입니다. 1번 왕경은 경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뜻이죠. 경주에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됐다. 이거 통일신라 시기입니다. 통일신라 시기에 사람들이 경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시장이 하나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시하고 남시가 더 개설되었다. 이건 효소왕 때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두 번째, 어아주, 조아주 고급 비단을 생산해 당나라에 보냈다. 고급 천들이죠.
고급 천들을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했다. 요 시기는 성덕왕, 그 다음에 경덕왕, 그 다음에 해공왕 시기에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이 왕들은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들이다 보시면 돼요.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다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라의 하대가 시작됩니다. 이해가셨죠? 신라의 하대 시작이다 보시면 돼요. 요 시기 이후에부터. 자, 다음 지문 가죠. 초월락의 토지, 결수, 인구, 수, 소와 말, 수의 등을 파악하였다. 이건요, 민정문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신라의 민정문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정문서는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그죠? 네. 어디서요? 동대사에서, 네. 우리말로 동대사고요. 도다이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건 그 신라인들이 우리 백성들이 얼마만큼 세금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거두어 들였는지를 잘 표현한 대표적인 문서가 민정문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어디예요? 여기 현재 민정문서를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적용했던 그 지역이 어디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예요? 민정문서가 발견됐던 그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청주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청주 지역이에요. 청주 지역이요. 예전에 이 동네 이름을 뭐라 부르 신라 시대는 서원경이라 불렀어요. 됐나요? 서원경이고 오늘날 청주라 불러요. 이 동네 이름 가지고 말장난 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시비법과 이양법 등의 발달을 농민층의 광작에 사용했다. 이건 아주 쉽게 맞추는 부분, 다 맞추라는 거예요. 이양법. 이양법은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뭐죠? 모내기입니다. 모내기죠. 모내기가 일반화된 시기. 어느 시기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이건 그냥 다 맞히라고 주는 문제다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일반화되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의학서적을 갖다 시기순서를 편찬하는 거거든요. 이건 예전에 한번 기출됐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출제가 됐네요. 보겠습니다. 자, 고려 말 첫 번째 4번 질문이죠. 고려 말 1236년에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도감은 우리 팔만대장경을 조판했던 그 관청이에요. 대장도감, 도감이라고 해서 관청을, 임시 관청을 의미하게 돼요. 팔만대장경을 찍어냈던 대표적인 관청이고요. 여기에서 향약 구국방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향약 구국방이다. 이게 가장 빨라요. 우리 역사, 의학사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향약의 의미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향약. 왜냐면 원래는 중국의 약재를 많이 썼어요. 그 중국의 약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제. 이걸 우리의 약재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향약이라면 우리 산하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사용했다. 향약 구국방이다. 이게 1236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다음에 의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기역, 니은, 디을, 니울 중에 향약 구국방이 다음 순서가 와야 돼요. 향약집 성방이요? 말을 잘못했군요. 향약집 성방이 와야 돼요. 이게 세종대왕 때예요. 세종대왕 때. 시기는 1433년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에 세종대왕 1433년 이후에 다시 세종대왕 때 의방유치가 만들어져요. 같은 연도예요. 같은 연도인데 시기적으로 향약집 성방이 빨라요. 이 향약 성방이 이어서 이렇게 만든 것은요. 집현전의 학사들이 만들었어요. 집현전 우리 알다시피 연구기관이잖아요. 집현전의 학사들이 중심이 돼서 의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세종대왕 시기에. 요건 의방유치는요. 백과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의학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니은번의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 이게 가장 늦죠. 네. 선조 때 시작해서 광해군 때 완성했다 보시면 돼요. 동의보감. 임질왜란 이후에 동의보감이 완성됐다. 허준에 의해서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호준. 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선덕여왕대 첨성대 세웠어요. 맞죠? 천문 관측합니다. 목탑 양식에 밀사지 석탑이 건립되었다. 어디에서요? 목탑 양식 밀사지 석탑. 익산이에요. 익산. 니은 지문은 익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에서. 세 번째 지문. 가야 출신의 우르게 의해서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되었다. 이것도 맞고요. 마지막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면은 돌무지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 벽화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이번 기회에. 한 가지만 할게요. 벽화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벽화가 나타나는 무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이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에게 등장한 게 굴식 돌방 무덤이 공통점이에요. 여기는 벽화가 등장합니다. 대신에 지문에 나왔던 돌무지 무덤 있잖아요. 네. 돌무지 무덤에는 벽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보러 갑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자, 사료 갑니다.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이건 태조왕건입니다. 태조왕건의 후녀 10조다 보시면 돼요. 후녀 10조다. 후대 왕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10가지를 적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업적에 해당되는 하나씩 선택 골라보겠습니다.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만들었다. 이건 성종이에요. 예, 이건 상평창, 성종 때 상평창을 만들었다. 1번 지문 틀렸네요. 두 번째 지문. 기인 및 사신간제도. 자, 볼까요? 태조 왕건 시기에 기인 제도와 사신간 제도를 맞습니다. 기인 제도는 일종의 인질 제도예요. 일종의 인질 제도로 보시면 돼요. 사신간이라면 지방의 호족들의 지위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사신간들이 지방의 호족들을 갖다가 호장, 그 다음에 부호장을, 호장과 부호장의 임명권을 가져갑니다. 이게 사신간이 없는, 이게 태조 때 했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지문이 좀 틀렸어요. 볼까요? 과거제를 실시했다 불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제는 누굽니까? 광종이죠. 네,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됐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리게 되겠네요. 3번.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을 펼쳤다. 예, 태조왕건은 호족의 딸들 왕권 안정을 위해서 총 29명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여자친구가 많은 사람한테 보통 우리는 의장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예, 근데 실질적 의장은 뭐 삼천국년을 거느리질 않았어요. 그건 그냥 흘러다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정사가 아니에요. 대신에 여긴 정사죠. 그래서 프레이보이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태조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뒀었다. 그 다음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광군 30만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다. 4번 지문은 정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7번 갑니다. 자, 7번은 불교사입니다. 7번 문제는 불교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를 하고 또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기출 문제보다는 불교사는 우리 20문제 중에 꼭 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와요. 불교사를 완벽하게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향후에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불교사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냥 다 맞히세요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인물을 바르게 설명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신편, 제장, 교장, 총록을 편찬하였다. 이거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 의천이에요.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자, 그럼 1, 2, 3, 4번 지문에 1번 지문은 탈락이죠. 그죠? 네. 두 번째, 니은은 원의 불교정 임재종을 들여 전파시켰다. 이거 보우예요. 임재종은요. 네, 임재종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지막 선종이에요. 고려 말 들어온 마지막 선종이다. 이렇게 하나 적으시면 돼요. 선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우가 들어온 임재종은 마지막 선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번, 강진의 백년사를 결성하여 법화신앙을 내세웠다. 이 사람이 요새입니다. 요새고요. 마지막 지분, 자, 모구 지수 심결이라는 책을 지어 마음을 닫고자 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 선문에 입각한 초입자들이 있거든요. 스님들이요. 이 사람들이 선수행하는 지침서를 만들었다. 선수행 집전서다 보겠습니다. 초입자들이 공부해야 할 선수행 집친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냐? 진울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옛적에 강가의 노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하였는데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어린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하여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출산에 임박하여 일하다가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출산에 임박하여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먼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일을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저들이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길 수 있겠는가는 법을 새롭게 제정하게 됐다. 이분은 그 이름도 유명한 세종대왕이십니다. 자, 세종대왕의 업적을 하나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형 판결의 삼복법을 자행했다. 3번 재판에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 보시죠.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를 주저하였다. 8번에 2번 지문 개미자를 주저하였다. 이건 태종입니다. 태종이요.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를 진관체제를 실시했다. 이 앞전 시간에 우리 배웠죠? 세조입니다. 진관체제. 그 다음에 4번째, 도평의사사를 개편해 의정부를 설치하였다. 이건 정종입니다. 답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국왕에게 황룡사의 구충탑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그가 구충탑을 건의한 데에는 주변 나라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호국 정신이 담겨져 있다. 이거 자장입니다. 자장에 의해서 선덕 여왕에게 건의하였고 그 결과 황룡사 구충탑을 건립하게 되었다. 자, 보겠습니다. 자장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소고개를 지었다. 누구예요? 원광법사입니다. 이 사람 어느 시기죠? 진평왕시기입니다. 진평왕시기고요. 두 번째 질문. 대국통을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데 일을 힘썼다. 이 자장이요. 계율종에 창시하게 돼요. 계율종을 창시하신다 보시면 돼요. 계율이란 봐봐요. 백제 애들은 율종이라 불러요. 율종이라 불러요. 선생님, 계율종과 율종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얘들은 율종이라 부르고 얘들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율종이라 불러요. 이건 뭐냐면 요거 같아요. 스님들이 승자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규범이에요. 규범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알다시피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에요. 법은요. 우리 항상 우리 법공부에 보면 뭔가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보통 스님이 되면 머리를 깎게 되면 한 150가지 정도를 하지 말라고 불러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머리를 깎는 비구니들은요 더 많아요. 200가지에서 250가지 정도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머리 깎고 싶어도요, 세상 살기 싫어서 머리 깎고 싶어도 머리 깎으면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요. 우리 일상생활 훨씬 더 힘들어요. 왜? 엄청난 통제 생활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계시는데 일절 핸드폰 볼 수가 없어요. 승자 생활 동안에. 예. 주어진 시간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학교 생활 때 요즘 휴대폰 자유대로 보죠? 안 그런가요? 통제하나요? 통제하는군요. 승자 생활하고 계시군요. 네. 보겠습니다. 자, 3번. 통일 이후에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하엄사상을 강조했다. 하엄사상은 의상입니다. 의상입니다. 불교는 좀 심오한 내용이 많아서 지금 이 문제풀이 짧은 기간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하엄사상만 얘기할게요. 하엄사상이란 지금 현재 내가 복을 받고 싶어해요. 현재 내가 복을 싶어요. 죽어서 내가 천당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현세 구복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현세 구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상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님, 저기 온효의 제자들은 나미아비타불만 애치게 되면 천당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의상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 향해서. 그거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꼭 우리가 죽어야만이 천당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천당이야. 그게 화려하고 장엄하게 꽃이 폈지 않아서 지금 이게 하엄사상이야. 엄은요 장엄할 엄자예요. 이건요 꽃필 화자예요. 자 봐봐요. 그럼 꽃이 장엄하게 폈다는 얘기거든요. 즉 현세가 아니에요. 꼭 우리가 죽어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현세가 아니야. 이걸 뭐라 버려? 관세음 보살. 또 다른 말로요. 간음사상 또는 간음보살 이런 용어를 써요. 현세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의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심사상. 일심사상은 온효입니다. 일심사상은 온효입니다. 이걸 일체유심조의 줄임말이죠. 일체유심조. 사람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더라. 일심사상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나는 상황과 관련 있는 사건은 뭘까요? 경성에서 종묘와 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사대부의 주가 민가들도 종루, 이북은 모두 불탔고 이남만 다소 남은 것이 있으며 백골이 수북이 쌓여 비록 치우고자 해도 칠 수가 없습니다. 이하 생략. 자, 발췌를 봐보시면 성혼의 우계집이다 그랬습니다. 성원이 쓴 우계집 이건요 강해군 때 편찬한 거예요. 강해군 때 편찬했다. 강해군 때 편찬했다. 그렇다면 강해군과 관련있는 시기의 사건을 하나 골라내야 되겠지. 강해군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뭐죠? 자기 아버지 선조하고 열심히 싸웠던 임진? 에란이 답이 돼야 돼요. 임진에란이 답이 돼요. 자, 병자호란과 이괄의 난은요 1번하고 4번 지문은요 인조 때예요. 인조 때예요. 한참 전 얘기죠. 인조는요. 그 다음에 삼포해란. 삼포해란은 이건 중종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 임질해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와 남은이 임금을 배웠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요청하였다. 남은의 밑줄 그어봐요. 남은은 고려말 정도전과 막역한 사이의 친구지간이에요. 그리고 요동을 공격하자고 주장한 인물은 누구 계세요? 정도전이에요. 그리고 그는 진법 훈련 그림입니다. 이걸 익히게 하였고 이보다 먼저 자정승 조준은 과전법을 실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조준이 휴가를 받아 집에 있을 때 그와 남은이 조준을 방문하여 요동을 공략하는 일은 지금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말하시오.
정도전을 골라내는 건데 옳지 않은 지문 골라야 돼요. 1번 만권당에서 원외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거 누구죠? 이재현이에요. 원간섭기 충선왕 때 사실입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정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문이다. 12번 보겠습니다. 아마 푸는 과정 중에 12번이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공부가 깊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한해서요. 자, 가와 나 사이의 경제상황을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일종의 브렁크 문제가 되겠죠. 10인 문제. 중간에 빈 공간 사이에 사건을 갖다가 묻는 문제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가지문 가겠습니다. 조선국 한국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본군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집니다. 강제적으로 강화도 조약이 일본에서 최초로 맺어진 조약이 됐다. 이때 부수적으로 맺은 조약이 요 밑에 내용이 조일무역 규칙이에요. 조일무역 규칙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렁크가 들어가 여기 이제 문제를 골라내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나지문 가겠습니다.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세칙에 따라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고해야 한다. 이 두 번째 건 뭐죠? 방공령이라 불러요. 두 번째 지문은 방공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조약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 물어보고 이게 1883년이에요. 1883년의 내용입니다. 이걸 개정된 조일통상 조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 사이 거 골라내요. 76년과 83년 사이의 역사 사건을 골라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가와 나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연도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현사를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연도를 꼭 암기하세요 하는 내용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메가타의 재정 고문이 합의 정리를 시도했다. 이건 1905년입니다. 메가타의 합회 개혁 1905년이고요.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맞지 않죠. 두 번째 질문 해상 공국이 폐지되었다. 이건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83년의 뒷부분이니까. 세 번째 질문 양하진의 천국 상인이 천국 상점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좀 길어요. 여글자예요. 이게 조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청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의 서울과 그다음에 각 지방의 장시에 5일장 열리는 장시가 있어요. 장시에 청나라 상인들이 영업을 하게 시작됐더라. 이걸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라 한다. 답은 여기겠네요. 사이 딱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함경도 방공령 사건으로 일본과 이계적 마찰이 났다.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내용인데요. 방공령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은 지금까지 없어요. 곡식을 수출을 금하는 내용이들 말 그대로 항상 물어보는 건 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점을. 1889년이 방공령이 공포된 시기예요. 외우는 거 간단해요. 결국은 쌀이잖아요. 쌀 수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쌀은요 사고 파는 거예요. 뒤에 것만 보시면 돼요. 쌀은 사고 파는 거예요. 팔고. 우리 보통 이사짐센터 전화 보면 어떻게 해요? 이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약간 연상 기법으로 이렇게 살짝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쌀은 사고 파는 거야. 사고 파는 거야. 팔고 1889년 이렇게 암기 꼭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13번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보죠. 자, 대한제국이 몇 년에 만들어지나요? 1897년에 해가지고 언제 끝나는가요? 경술국치 몇 년이죠? 1910년이에요. 그럼 토탈 뭐예요? 한 13년 정도 되죠? 대한제국이 그죠? 네.
왕이라고 하는 사용했던 게 어떻게 해요? 황제의 용어로 사용되는 거죠. 황제의 명칭은.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해요. 원래 연호는 중국만 사용했거든요. 황제국을 표방한 나라 연호도 사용하게 됐어요. 대한족의 연호가 뭐예요? 강무 이렇게 되죠. 강무. 무예를 숭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일본에게 먹힌 것은 이게 좀 약했어. 앞으로 우리는 이걸 좀 강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무를 좀 숭상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시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시대와 진위들을 증강했다. 예. 시대와 진위들을 증강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독립신문의 창간을 지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죄송하게도요. 독립신문은요. 1896년이에요. 대한제국 시기에 이걸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연도가 맞지 않는 거죠. 대한제국 시기 이전에 고종임금 시기에 우리 국가에서 독립신문이 창간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충당해줘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냥 대한제국이 이렇게 독립신문을 창간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되면 틀려지는 거예요. 연도가 맞지 않아요. 1년 사이로 틀리게 되는 1896년, 1897년.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의 트렌드예요. 연도 하나 가지고 1년 차이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가보죠.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화폐제도 개혁과 중앙은행 창립, 황실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고요. 14번 같죠. 조선 후기 서학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서학은 천주교 얘기합니다. 서학과.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천주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서양의 학문의 성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순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맞아요.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기해박해가 일어났다.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기해박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신해박해입니다. 신해박해가 있다. 이건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입니다. 윤지충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지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해박해라고 되어 있죠. 기해박해는 마찬가지로 천주교인들을 탄압하는 건데요. 여기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이 시기에는 헌종 때인데요. 붕당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붕당 싸움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안동김 씨하고요. 풍양조 씨 간의 권력 다툼이다 보시면 돼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의 권력 다툼에서 이런 사건 기해박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한 천황문답을 저술하였다. 맞고요.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근이 기구에 포교 중 순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이건 1846년에 있었던 병호박해라 불러요. 이것은요. 병호박해.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출제된 것 같아요. 예, 병호박해. 김대근 신부 순교. 이걸 병호박해다. 모처럼 출제가 된 것 같아요. 한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병호박해.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풀어가죠. 1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보세요. 사료 갑니다. 건국 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계의 균등생활 확보 및 민족 전체의 발전 그리고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연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집행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가원의 끝에 봐보시죠. 국유의 밑줄 그어봐요. 네, 가 지문 끝에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 보겠습니다. 이거 임시정부의 강령이에요. 임시정부의 강령이다 보시면 돼요. 어디 임시정부인가요? 우리 임시정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하고 충칭 임시정부 두 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건 여기에요. 지금 지문의 첫째 지문이 뭐가 나왔죠? 균등이죠. 그죠? 자, 봐봐요. 정치에, 경제에, 교육에 균등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아직 안 배웠나? 조소앙입니다. 조소앙의 일명 이거 뭐예요? 삼균주의라고 불러요. 삼균주의를 충칭 임시정부에서 강령으로 채택하게 됐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예. 당연히 어떻게 임시정부에 대한 충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골라볼까요? 1번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을 선출했다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자, 그려볼게요.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강복 후, 우리나라가 강복 후에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강복 후 정부의 우리나라의 정부의 대통령, 여기 이승만. 이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부통령 제도예요. 부통령 이시영.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네. 나올 게 나왔어요. 네. 나올 게 나왔습니다. 요 구분 꼭 하실 것. 상해 임시정부 시기에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우리나라 1945년 강복 이후에 48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때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했다. 이건 1921년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이다. 우리 독립군들이 러시아의 스보보든이 건너가서 소련의 스보보든이 가서 참변을 당했다. 이해가셨죠? 요건.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이건 1947년 몽양-여운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몽양-여운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 정부가 OS 지원 아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충칭 임시정부에 정부가 있으면 항상 있어야 할 게 군이에요. 군이 있어야 정부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져요.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구 선생은요, 봐보세요. 직접 본인이 강복군을 끌고 서울로 진격작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격작전을 하겠다. 그리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 가는 날짜는 1945년 9월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강복군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일본의 패망이 이거보다 더 빨라요.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돼 버렸어요. 이때 서울 진격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군대 이름이 정진군이에요. 정진군 끌고 가기 전에 이미 멸망해버린 거예요. 일본 애들이. 김구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일본이 패망은 참 즐거운 일이나 내 개인적인 인사로 봤던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본인이 직접 정진군을 끌고 서울에 가고자 했거든요. 근데 가지를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니라 다를까 해방된 전국에 김구 선생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돼요. 네. 독립운동이 주로 상해, 충칭, 난징, 항구 이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김구 선생의 이름은 굉장히 널리 알려졌지만 김구 선생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또는 그 정책을 위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훗날 정권도 잡지 못하고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정부를 원했던 김구 선생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의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건 아주 클래식한 문제, 누구나 다 맞히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민중의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민중은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고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여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요 16번 문제인데요.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자, 1923년 1월 1일 날 신채호 선생이 쓴 글이고요. 이 글이 의열단 대장이었던
김원봉에게 써주게 돼요. 그리고 김원봉이 이렇게 써달라고 요구한 이유는요. 의열단 애들이 아주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초기화치 막 버리는 거야. 헛되이 막 버리는 거야. 그런데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의열단 애들이 시름시름해요. 내가 왜 나가서 싸워야 되나 막 이런 회의감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용기를 좀 줘야 필요하겠다. 그래서 글 잘 쓰는 신치호 선생에게 부탁을 해요. 그 결과 그 명문의 글을 의열단 애들에게 전달하게 돼요. 이게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자,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보겠습니다. 1번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였다. 1번 질문은 김구입니다. 김구의 한인애국단입니다. 누구 골라야 돼 지금? 김원봉 골라야 돼. 관련된 인물은. 두 번째 질문.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대성을 거두었다. 김자진 장군이에요. 김자진 장군의 북노군 정서군이에요. 북노군 정서군이고요. 세 번째 질문. 좌우 합작 잘못 읽었거든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김원봉입니다. 1935년에 정확히 풀 내용으로 구분하게 표현하려면 한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한국 민족 혁명당이 만들어졌다. 여기는 5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김원봉을 포함한 지청천, 그 다음에 조소왕, 이와 같은 인사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김원봉이 조직한 겁니다. 그런데 김원봉 중심의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 민족주의 계열의 지청천과 조소왕은 이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왜? 의열단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만났는데 사회주의 형태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물들게 생겼어. 나는 민족주의자인데. 그러다 보니 얘들이 탈당하게 돼요. 김구 선생이 가지 않거든요. 김구 선생이 지청천과 조소왕 같은 사람이 와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죠. 한국, 강복, 운동, 단체,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 좀 길어요. 몰라도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청천과 조소왕을 이렇게 흡수하게 돼요. 답은 3번의 김원봉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합니다. 최근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원봉에 대한 문제를 현충일날 한번 얘기하는 통에 우리나라의 그 복잡한 나라의 좌우 이념들이 격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번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을 일으켰다. 이건 전혀 관련 없는 거죠.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야. 이 연도 꼭 외워야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192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없지만 연도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갑니다. 답은 3번이고요. 17번.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신고산이 우르르르 하뭉차 가는 소리에 지연병 보내는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중략. 신고산이 우르르르 하뭉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건 1938년 육군 특별 지원 법령에 따라서 지원병을 모집하게 돼요. 일본에는 그냥 막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법의 규정을 잡거든요. 그 규정이 육군 특별 지원 법령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자, 보겠습니다. 1번. 학생들도 지원병의 대상이 되나요? 예, 대상입니다. 학생도 대상이 됩니다. 학생도 대상이 된다. 답은 1번 지문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틀린 거 보죠. 2번. 기억, 지원병은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징병제가 아니고요. 지원병이 1938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징병제가 1944년에 만들어요.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지원제 먼저, 그 다음에 징병제 이렇게 가야 돼요. 틀린 질문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조직이다. 정신대를요.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걸 통해서 여자 정신대들 갖다가 여자 정신대 근무령. 그래서 정신대를 갖다가 일본 애들이 우리 대한의 여성들을 갖다가 아주 나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용령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총독부 이제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한때 총독부들이 발 뺐다고 우리는 손댄 적 없다, 우리 시킨 적 없다 이랬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럼 법령의 근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네들이 만들었는데 손 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걸 통해서 야 니네가 한 거잖아. 보상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예요. 니네들이 분명히 한 거잖아. 법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법을 누가 만들어서? 지네들이 만들었잖아. 책임져야지. 4번. 니은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하였다. 아닙니다. 여긴 여자 정신대 관련된 물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18번 갑니다. 자, 밑줄 친 이때 제2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거 거둬들인 돈을 스스로 내는 돈이라는 뜻에서 원납전이라 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을 입을 삐죽거리면서 원납전? 즉 원망하며 바친 돈이라고 하였다. 황해는 몇 천냐라 기록인데요. 자, 이건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다. 흥선대원군식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납전. 그 다음에 성문세. 서울의 사대문을 지날 때마다 성문에 우리 요즘처럼 톨게이트 비용이야. 톨비 지내는 성문세 같은 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위가폐를 또 발행하죠. 당백전, 그 다음에 당오전 이런 거 발행하죠. 굉장히 이런 고위가폐가 발생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올라가대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등장하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가 작년에 엄마하고 마트에 가서 10,000원짜리 가지고 이거 사고도 1,000원이 남았어. 엄마 이거 1,000원 남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간 다음에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갔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니까 살 게 없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액화폐를 발행할 때마다 항상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짜리 화폐가 발행됐을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 기후에 불과했죠. 크게 물가가 요동치진 않잖아요. 그죠? 또 걱정거리가 뭐죠? 10만 원권을 발행한다면 또 걱정 똑같은 거 갈 거거든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 수준이 이미 높아져가지고 고액 화폐가 나온다 해서 우리 흔들리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우리를 너무 못 믿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좀 믿어줬으면 쓰겠어. 그죠? 자, 삼정이정청이 설치됐다. 지금 1번 빠졌군요. 세안도가 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세안도가. 이건 이제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제주도 유배가 있어요. 제주도 유배가 있는데 그의 제자가 이상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인 김정희에게 김정희가 요구한 책들이 있어요. 제주도 유배가 있는데 청나라에 가가지고 2번에 걸쳐 김정희 선생이 자기 스승이 요구한 책을 2번이나 갖다가 사다 바치는 거예요. 유배가 있는 김정희 입장에서 어떻게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그 답례로 세안도를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흥선대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대도 맞지 않고요. 이건 1844년 얘기예요. 1844년 얘기. 흥선대원군은 몇 년에 집권합니까? 1863년에서 73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시기도 맞지 않고요.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삼정이정청은 1862년 철종 때. 이 사건은 진주밀란 이후입니다. 맞지 않고요. 삼군부가 부활되고 삼수병 제도가 강화되었다. 답은 3번입니다.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갖다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흥선대원군 뭐라고요?
비변사 권력기구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비변사를 혁파하고, 그 다음에 삼군부를, 그 다음에 의정부를 부활하게 됐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기구인 비변사의 모든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이 비변사는 굉장히 많은 권력을 지기 때문에 그만큼 상하는 부패가 따라오더라는 거야. 권력을 너무 많이. 그래서 분할할 필요가 있겠다. 군과 행정을 분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법령과 관련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된다.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그랬습니다. 요거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법을 들고 나옵니다. 농지개혁법. 모든 국민에게 토지를 즉 농지죠. 농지를 3정보씩 분배하는 획기적인 농지개혁정책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 입장에서도 3정보만 가져. 나머지 다 국가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요, 이 3정보를 받았다면, 이걸 다시 지주로 받았다면 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줘요. 종이떼기 하나 주는 거예요. 훗날 국가가 돈 생기면 줄게. 지가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에게 3정보의 땅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유상입니다. 근데 유상으로 분배하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그 돈이 없어요. 줄 돈이. 어떻게 할 거야? 주고 싶은데. 이때 조건을 걸어요. 매년 수확량의 30%를 5년에 걸쳐서 우리 은행에서 쓰는 용어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부상환이라고 불러. 매년 이익의 30%를 갖다가 5년에 걸쳐서 납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이게 농민들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이다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농지에 임야도 포함됐다. 임야는 포함되지 않고요. 임야까지 포함되는 것은 북한의 토지개혁이에요. 북한은 1946년에 토지개혁을 했어요. 토지개혁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임야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한은요, 우리가 여기 좀 늦어요. 북한보다 좀 늦어요. 1949년에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950년에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문제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수도돼요. 이 정책이 수도돼 버렸어요. 6.25 전쟁이 몇 년까지 갑니까? 1953년에 정전이 됩니다. 53년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57년까지 아주 장장 한 8년에 걸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꼭 잡으셔야 돼요. 이 내용 잡으셔야 돼요. 49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50년에 시행되고 6.25 전쟁으로 수습됐고 다시 53년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됐고 여기까지 가야 완성했다. 굉장히 복잡하죠. 북한처럼 그냥 40년 땡 애우기도 좋고 참 편리한데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토지개혁이 아니라 우리는 농지개혁이다. 농지에 한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 북한은요. 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한다. 근데 기준이 얘들 5정보를 기준으로 여기는요. 3정보를 기준으로 분배가 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북한은 5정보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3정보밖에 가질 수 없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한공사가 보이던 토지를 분배하였다. 신한공사는 1948년 3월에 이미 해체됩니다.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해체된 거야. 신한공사는. 아셨죠? 신한공사란 미 군정이 만든 거예요. 도대체 뭘 만들었냐면 일본 애들이 만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어요. 이런 줄여가지고 동척이라고 하는데, 동척이란 이 척식회사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통치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식민 통치 정책 중에 하나였던 대표적인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중앙토지행정처가 분배 업무를 주무하였다. 그래서 아닙니다. 농림부 산하 농지국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지국에서 담당하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였다. 여기 나와있죠? 5년 동안 연부 상환했다. 자,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보통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100%, 120번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잡죠. 그죠? 100%를 기준으로 잡는데 여기는 몇 퍼센트 가져가는 거죠? 150%예요. 그럼 비싸게 농민이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자, 이거 분필 하나 여러분들 내가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팔 때 15,000원에 팔아요. 그 15,000원 산 사람은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잖아. 100%를 기준으로 잡은다면.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삼정보를 갖다가 분할을 받을 때 5년 동안 30% 이익금을 계속 갖다 바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50%를 우리가 더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 아니야. 국가에서 우리 백성들이 굉장히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에 나중에 계산 주판 등겨봤더니 50%를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농지기.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다음은 1960년에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다. 밑줄 친 파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우리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미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고 파병을 참반하던 국민이 이젠 다 힘과 마음을 합쳐 파병된 용사들을 성원하고 있거니와 근대 전쟁에 전투하는 사람만이 전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가하는 총력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이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우리 이제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건입니다. 박정희가 196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 경제를 잘 살려보겠다고 힘을 써요. 그 박정희 군사정부 시기에 1962년에 경제 개발 계획이 실시돼요. 경제 개발 말이 좋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국가가 이 시기에 너무 가난해요. 우리가요. 가난해요. 박정희가 돈을 끌어서 경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한됐어요. 일본과 수교. 그래서 1965년에 수교를 해요. 그래서 유무상의 약 6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해요. 미국이 전쟁해요. 그 결과 미국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참전을 요구하게 돼요. 참전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6.25 전쟁 때.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쉽게.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턱대고 미국이 요구한다 해서 무조건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국민의 여론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지에 몰아넣겠어요. 다시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박정희 정부는 하나를 받아요. 이게 브라운 각서예요. 자, 우리 군이 베트남에 파병된다면 어떤 옵션을 우리에게 줄 거냐, 혜택을 줄 거냐. 아니,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되잖아. 그죠? 친구지간에 어떻게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나요? 야, 오늘 내가 밥 살게. 커피는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고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 봐봐요. 주고받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무기가 아주 옛날에 제일식 무기, 1차 세계대전에 사용됐던 무기에 막 M1 소총, 칼빈 소총 뭐 이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듣도 보지도 못한 무기 있어요. 이거 무기 교체하겠다. 즉 현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해주겠다. 현대해주겠다. 두 번째, 베트남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건설 또는 재건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 베트남전을 하는 중에 굉장히 많은 소모품이 들어가요. 소모품. 이거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거 조달할 수 있게끔 해줄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요.
이런 상황들을 받고 박정희 정부에서 베트남에 파병하게 됩니다. 근데 파병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 싸우지 않는 의무부대라든가 다치면 치료해주는, 아니면 그 마을에 뭐 댐을 건설해 준다든가 도로를 넓혀준다든가 하는 이런 공병부대를 보내준 게 아니라 문제는 전투부대를 우리가 보낸 거예요. 전투부대. 그 대표적인 게 맹호부대. 알아두셔야 돼요. 맹호부대. 그 다음에 백마부대. 전투부대를 파견하게 된 거예요. 전투부대. 그럼 결과적으로 베트남전에 이 사람이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전쟁이 수행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는 어떻게 돼요? 그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피해자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인들과 사고친 군인들이 많아요. 여기에 라이따인들이 2세들이요. 우리나라 군인과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지네들 말로 라이따이안이라고 불러요. 라이따이안 2세들이 혼혈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제2의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베트남 사회 제2의 사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안고 있어.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어. 그네들이 어떻게 아빠 찾아와 한국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애들은? 아빠 찾으세요. 주소가 여기 알려줘야 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털어낼 수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으로 골라보세요. 파병에 대한 설명으로. 발췌 개헌안에 통과에 영향을 줬다. 발췌 개헌은요 1952년 얘기예요. 베트남은 1965년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연도도 맞지 않고. 기억번 지면 틀리고요. 브라운 각서를 체결한 이유가 됐다. 맞죠? 브라운 각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주미 대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미 대사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각서를 하나 써준 거예요. 두 번째,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 기여가 했다. 왜? 여기에 많은 돈벌이가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경제개발 계획의 동력이 되었다. 맞는 지문이고요.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정을 체결한 계획이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요 1953년 6.25 전쟁의 정전 때 우리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타이밍이 안 맞죠? 여기 65년 얘기니까. 그죠?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금년 지방직 2019년 지방직 기출문제 풀이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겠습니다.